세상에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사람, 끝까지 선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즉, 성선설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라는 성악설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오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악한 구석이 있고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충분히 그 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결혼을 하고 저희 시아버지를 보면서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태생부터 선하고 그 선함으로 사는 사람이 있구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 시아버지가 평생 증명하면서 살아오신 것 같았거든요. 처음에 저희 시아버지 만났을 때 사실 좀 당황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진심인데다가 마치 누가 대본을 써준 것처럼 하시는 말이 가슴에 와서 쿡쿡 박히더라고요. 사람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이 말이 정말 진심이고 한 점 거짓과 부끄러움이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요. 시아버지를 만나 대화를 하면서 저는 이걸 너무나도 확고하게 느꼈습니다. 생판 모르는 남으로 만났음에도 아버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눈물 버튼을 꾹꾹 누르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 시아버지가 저를 보자마자 너무나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제 손을 꼭 잡고 하신 말씀은 이거였어요. 내 아들 사랑해 주려고 마음 먹고 그렇게 마음 먹은 대로 사랑을 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살면서 이 얼마나 갚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거 그 이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끼기 위해 정말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마. 고맙다. 아니,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제가 그런 로맨틱한 말을 들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아버님과의 자리가 끝난 후에 남편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체 아버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얘기를 하실 수 있냐고요. 당신이 아버님 닮은 채 늙어서 저런 노인이 되면 나는 아무 바랄 것도 없겠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머뭇머뭇하면서 자기가 사실 말을 안 한 게 있다. 그런데 오늘은 해줘야 될 것 같다라며 비밀 얘기를 하나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아빠가 친아버지가 아니야. 에? 그럼 어머님이 재혼하신 거야?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엄마가 친아빠랑 이혼하고 1년 정도 뒤였나?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말에 지금 아버지랑 재혼을 하셨어. 그럼 두 분이 어떻게 만나신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엄마 전적을 보면 엄마가 어디서 꼬셨겠지. 어머님 전적이라니? 말하기가 좀 창피한데 우리 엄마 소위 얼굴값 하는 여자거든. 지금은 좀 잠잠하신데 여튼 젊은 시절에는 진짜 남자친구도 많고 술도 많이 드시고 난 사실 그래서 엄마에 대한 정이 많지는 않아. 오히려 재혼하고 지금 아버지가 나한테는 첫 부모 같은 그런 분이어서 늘 감사하지. 아, 그러면 아버님은 다른 분이랑 결혼하신 적은 없고? 아버지는 초혼이셨대. 어머, 다른 자식 안 낳고 그럼 당신만 키우면서 사신 거네? 그러자 갑자기 남편 눈이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눈물이 차오르더라고요. 솔직히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 재혼해서 자기 아들이 된 제 남편에게 어느 날 방으로 돌아와 이러시더래요. 며칠 전에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않기 위해 본인이 수술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아직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된 남편이 그 수술이 뭔지 알 도리는 없었지만 그래도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않기 위해 자기 아빠가 수술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깨닫잖아요.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삶의 자식은 너 하나라며 나는 또 다른 자식이 생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죽는 날까지 네 아빠로 살 거다.
그러니까 너도 당장은 힘들 수 있겠지만 조금씩 나를 아빠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 내가 좀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는 어버버하게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는데 그날 밤새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불어서 나온 남편을 보고 아버님이 아무 말 없이 꼭 안고 정수리에 뽀뽀를 해주셨대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지금도 너무나 힘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으면 그날 그 시간 아버님이 안아주셨던 그 팔의 힘과 그때 아버님한테 났던 스킨 냄새와 아버님의 입술이 닿았던 정수리의 느낌, 그걸 떠올리면서 힘을 낸다고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저까지 뭉클해가지고 같이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버님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그런 분이 왜 저런 여자와 살까라는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저희 시어머님입니다. 남편이 딱 한 번 그러더라고요. 친엄마인데 제발 저 사람이 새엄마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새아빠인데 저 사람이 정말 나와 피가 섞인 친아빠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었다고요.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 하는 게 두 분한테 너무 죄스러워서 하지 않고 있지만 학생 때 특히 사춘기 때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유흥을 좋아하고 화려하고 제멋대로이신 분입니다. 물론 예쁘세요. 아주 예쁘시고 애교도 많으십니다. 그런데 일단 술을 너무 좋아하시고 본인이 예쁘다는 걸 잘 알아서 그 예쁜 거를 더 예쁘게 보이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도 저는 어머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쫙 훑으시는데 딱 눈에 써 있더라고요. 귀걸이는 얼마짜리인지, 입술은 뭘 바른 건지, 제가 입은 옷은 어느 브랜드인지, 신은 구두는 어디 것이고 가방은 어느 브랜드, 어떤 가방인지를 한눈에 파악하는데 진심이셨어요. 하나하나 금액 계산하고 브랜드 체크하면서 제 수준을 평가하는 게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저한테 미리 귀뜸을 해준 게 있어서 어머님이 탐내실 만한 것도 아니되 무시하실 만한 것도 아닌 애매한 중저가 브랜드로 모두 맞춰서 입고 들고 신고 나가기는 했거든요. 쭉 한번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 제 수준이 파악됐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때부터는 마음껏 본인 자랑도 하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갖고 싶은 거 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이고 네네 하고 왔지만 한편으로는 좀 걱정도 됐습니다. 예당과 예물을 대체 얼마나 원하실까라고 말이죠. 다행히 그 부분만큼은 남편과 아버님이 아주 강하고 확실하게 막아주셔서 과도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친정엄마의 충고로 슬그머니 시어머님께 아주 고급 명품 가방을 하나 사드렸어요. 세상에 아버님과 남편 몰래 그거 받고 얼마나 행복해 하시던지. 그날부터 제 며느리 생활이 조금 편해지긴 했죠.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늘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는 게 안전한 사람인 건 확실했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여도 훅 다가와 사람 뒷목 잡게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나마 돈이라도 신나게 쓰고 사시니 망정이지 아니면 저와 남편이 진짜 들들 볶이느라 부부 사이도 안 좋게 만드실 그런 분이었어요. 다행히 저희 시아버지가 사업 수완이 좀 좋으신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도 학창시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저희가 결혼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님의 지원이 확실하게 컸어요. 게다가 아버님 사업이 잘 되다 보니 남편도 자연스레 그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결혼하고 2년 정도 후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아버님 회사로 들어가 경영 수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아주 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 수도 별로 없고 경영 수업이랄 것까지는 없긴 했어요. 그냥 직원으로 들어가 아버님 옆에서 일을 배우는 정도였지만 그래도 나름 즐거워하면서 재미있게 잘 하더라고요. 그때도 저는 우리 아버님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키웠고 친자식처럼 키웠다고 하지만 자기가 평생 일궈온 회사를 그렇게 피 안 섞인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어렵다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비싼 값에 다른 회사에 팔아버리고 두둑하게 현금 주머니 찬 채 사는 날까지 신나게 돈 쓰며 사는 게 낫지 최선을 다해 경영 승계를 위한 학습을 시켜주는 건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 하시는 걸 보니까 거짓이 한 점도 없이 정말 친아들 대하듯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저는 제 남편이 비록 피는 안 섞였지만 보고 배운 게 있어서 아버님하고 똑닮게 늙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어느새 소원이 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우리 집은 시어머니보다 시아버지가 오래 사셔야 집안이 화목하고 행복할 텐데 우리 시아버지 건강하셔야 될 텐데 제발 아프지 마셔라라는 소박한 소원도 하나 생겼죠. 그런데 참 사람이 바라는 걸 다 이루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평안한 가정, 성실한 남편, 조금 문제성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크게 사고치지 않는 시어머니와 천사가 지구에 내려왔으면 이런 모습일까 싶은 시아버지.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생활 이렇게 다 갖춘 줄 알았는데 그 모든 저의 삶은 어느 날 시아버지가 픽 쓰러지시면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경영 수업을 받고는 있다지만 거의 대부분 시아버지가 많이 맡아서 운영을 하셔야 하는 회사는 시아버지가 쓰러지신 지 한 달 만에 휘청휘청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뇌 쪽에서 출혈이 일어난 거여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신 채 그냥 중환자실에 계속 누워 계셨고요. 그런 식물인간 상태인 저희 시아버지를 사실 돌봐야 되는 건 시어머니였는데 아니 자기는 그런 거 할 수 없다며 이때까지 해오던 대로 헬스 다니고 에어로빅 다니고 꽃꽂이 다니며 일상을 사시더라고요. 게다가 해외 골프까지 새삼스레 원정 다니기 시작하시면서 저희 시아버지는 간병인에게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나마 2달 정도 지난 후에는 간병인도 빼버리고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런데 쓸 돈 없다며 그냥 간호병동으로 옮겨버리시더라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운동 다니던 거, 해외로 골프 다니는 거, 꽃꽂이와 취미생활에 드는 돈, 그런 거 줄이고 병원비와 간병비는 유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국 아버님을 돌보는 비용은 고스란히 저희 몫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건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벌고 있었고 저 역시 아버님에게 쓰는 돈은 한 푼도 아깝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기꺼이 치를 수 있었다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사람이 못된 건가 싶은 저희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신 후 3달 반 만에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아무래도 너희 아버지 저렇게 되고 못 깨어날 것 같아. 나는 병수바라면서는 못 산다. 새 인생을 찾아야 될 것 같아. 안 그래도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정신없이 누워있는 사람이랑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소송할 거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야. 소송 끝나면 나 새 인생 살 거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알아라. 저랑 남편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답도 못하고 그냥 멍하게 어머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보다 조금 이성적인 남편이 물어보더라고요. 대체 무슨 새 인생을 찾으시겠다는 거냐? 그러면은 저렇게 누워 계신 아빠 두고 재혼이라도 하시겠다는 거냐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너무 해맑게 그러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서 2번째 충격을 받았어요. 새 인생을 찾겠다는 첫 번째 충격에 말을 잃었던 제가
재혼을 하겠다는 두 번째 충격에는 정신이 돌아와 입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대체 누구랑 재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그럼 바람 피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눈을 셀쭉하게 뜨고는 저를 노려보면서 그러시는 겁니다. 바람을 핀 건 아니고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아니, 더 이해가 안 되었어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지금 이 자리가 본인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건데, 그러면 제가 모르는 뭔가 원래 자리스러운 게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은 대상이기는 했는데 궁금증이 풀리지 않으니 자꾸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있던 자리로 돌아간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울리지도 않게 수줍은 얼굴을 하면서 남편을 흘끗 턱짓을 가리키더니 얘 친아빠랑 다시 합칠 거라는 겁니다. 순간 얻어맞지도 않았는데 정말 눈앞에 뭔가 번쩍하고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옆에서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제 남편이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인 줄 그날 처음 알았잖아요. 시어머니가 새 인생 살겠다, 재혼하겠다 할 때까지도 가만히 듣기만 하던 그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얼굴이 터질 듯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자기 엄마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야? 그 미친놈이랑 다시 산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지금 내 앞에서 어떻게 그 놈이랑 살겠다는 얘기가 나와. 그 인간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은 거야? 어? 아무리 엄마가 머리가 나쁘고 순간순간 모든 걸 까먹는 붕어 같은 사람이더라도 그 세월을 잊으면 안 되지. 어떻게 다시 그 인간이랑 살림 차린다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 할 수 있냐고. 엄마한테 대체 양심이라는 건 있긴 한 거야? 그런데 어머님도 지지 않으시더라고요. 역시나 벌떡 일어나서 남편한테 삿대질을 하며 같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 너도 결혼했으니 알 거 아니야. 남녀 관계가 그렇게 간단하니? 그리고 그 사람 네 친아빠야. 피를 나눠준 사람인데 너 낳고 키운 사람인데 친부모한테 뭐? 그 인간? 너네가 그렇게 가르쳤어? 이 버르장머리 없는 놈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어? 엄마가 나한테 가르쳐준 게 뭐 있는데. 내가 살면서 인간으로서 배워야 할 건 누워 계신 아버지에게 다 배웠어. 엄마한테는 배운 거 하나 없다고. 그리고 지금 와서 그 자식이 엄마 찾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야? 아니, 왜 그런 상황 판단이 안 돼? 내가 그 자식한테 얼마나 맞고 살았는데. 아이고, 못났다, 못났어. 그때는 자리를 못 잡아서 본인도 속상하니까 그냥 신경질 내고 화내고 할 때 네가 옆에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재산 있고 이렇게 네가 번듯하게 돈 벌어다 주는데 너를 무시하고 그때처럼 구박하겠니? 지금이라도 원래 우리 세 식구 살던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흥분을 해? 저는 사실 시어머니가 머리 텅텅 비어 멋만 내는 백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싸우는 걸 보니 머리가 빈 게 아니라 너무너무 이상한 생각이 들어차 귀까지 막힌 복장 터지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공평하게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듣고 판단하려고 해도 이건 100% 저희 시어머니가 이상한 게 확실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한테 천하의 파렴치한 불효자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표독스럽게 욕을 쏟아붓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니 오히려 현실 같지가 않아서 그냥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역으로 제가 물었어요. 여보, 내가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런데 내가 들은 게 맞는지 한 번만 확인 좀 하자. 그러니까 지금 어머님이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은 다음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할 건데 그 결혼하겠다는 남자가 당신 친아빠라는 거야? 그랬더니 남편이 보기 드물게 폭력적으로
주먹을 꽉 쥐고 핸들을 내려치면서 있는 대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아이씨, 진짜 미쳤어. 엄마도 미쳤고 그 인간도 미쳤어. 나는 절대로 그 인간의 인생에 다시 들어오는 거 용납할 수가 없어. 남편이 씩씩거리길래 그 기회를 틈타 제가 평소에 너무 궁금했던 걸 하나 물어봤습니다. 사실 그 전에 남편에게 그렇다면 혹시 친아빠는 어떤 사람이냐, 친아빠에 대한 기억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남편이 너무 단호하게 저한테 그랬었거든요. 그 사람 얘기는 묻지도 말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딱 하나 살았냐 죽었냐만 알려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묻지 말라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자기는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는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제가 그런 질문을 하고 몇 달 정도 지난 후에 하루는 술을 잔뜩 먹고 와서 한번 그러더라고요. 자기 사실 어렸을 때 엄청 구박받고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술만 먹으면 자기 친아빠라는 사람이 자기를 속옷만 입혀서 온갖 모욕을 주고 괴롭혔대요. 자식 때문에 자유롭게 살아야 하는 고귀한 영혼이 매여 있다고 했다나요? 그러면서 어린 남편의 멱살을 붙들고 흔들면서 자식놈 때문에 저런 여자랑 살고 있다면서 너만 없으면 내가 얼마나 더 멋있는 여자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쓸데없이 태어나서 사람 인생 망쳤다고 어린 남편에게 폭언을 퍼부은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모르쇠로 일관, 그 모든 폭언과 폭력을 남편이 혼자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 갈 무렵에는 이딴 공부해서 뭐하냐, 어디 나가가지고 소매치기라도 해서 돈이라도 벌어오라고 학교 가방을 발기발기 찢어발기는 일도 잦았고요. 교과서도 죄다 없애버려서 선생님들이 선배들이 보고 버린 교과서 하나둘 모아다 갖다 주고 그랬다네요. 가방도 교과서도 학교에 두고 혼자 있는 대로 기가 죽어 맨손으로 학교를 다녔다나 봐요. 게다가 수업 듣고 있는데 학교까지 찾아와서 술, 담배, 심부름이나 할 것이지 뭐하러 여기서 하지도 못하는 공부하고 있냐고 버럭버럭 소리질러 학교 수위에게 끌려나간 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네요. 그래서 남편 초등학교 5학년 어머님이 맞다가 지쳐 이혼하던 그때까지 제 남편의 별명은 샌드백이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쟤는 아빠한테 맨날 얻어맞고 사는 샌드백이래. 쟤는 아빠가 맨날 미워하고 구박하는 샌드백이래 라고 수군거리다가 붙여준 별명이었다고 하네요. 듣고 있는데 귀도 안 막혔습니다. 저랑 같은 세대를 살아온 남편이 그런 일을 겪으며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그 모든 상황을 방관하고 모른 척한 못된 여자라는 것도 소름 끼치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이 아프고 저릿했던 것은 그 모든 얘기를 남편이 마치 남 얘기하듯 담담하게 아무 감정 없이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보통 술에 취해 과거 얘기하면 울부짖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정이 격해져서 훌쩍대기라도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생판 모르는 사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아주 몸이 건조하게 중간중간 격해진 감정은 호흡으로 끊어가며 그렇게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괴롭고 힘든 기억이라 절대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깊이 아주 깊이 봉인해둔 것을 기계적으로 꺼내 읊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어머님의 이혼 후 만난 새아버지, 즉 지금의 제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좋고 싫고를 떠나 일단 친부에게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나 안쓰럽고 눈물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안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다시 어머니와 결혼해서 어쨌거나 가족 식구로 온다고 하니 남편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복길 속을 생각하니 제가 다 망연자실이었습니다. 정말 남편이 병상에 누워있는 시아버지를 정말 친아빠처럼 따른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라도 최선을 다해서 아버님을 돌보고
남편 마음의 짐을 좀 덜어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한 건가? 내가 사람을 잘못 보았나? 라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그렇게 펄펄 뛰던 남편이 어느 순간 자기 엄마가 재혼 준비를 하는데 그거를 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어머님 정말로 아버님이랑 이혼하고 당신 친부랑 결혼하는 걸 허락이라도 하겠다는 거냐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본인이 하겠다는데 해야지 자기가 어쩌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할 거 싸우면서 감정 소모할 거 없이 자기는 자식 입장에서 할 것을 하겠다나요? 정말 기도 안 막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님은 무슨 죄냐? 차라리 안 깨어나시면 다행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만약에 아버님이 이러다가 깨어나시면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황당하시겠냐 그랬더니 세상에 그 인간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것도 그것대로 아버님 팔자라는 겁니다. 와, 제 남편이지만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눈이 돌고 열이 올라서 남편한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와, 진짜 어디서 씨도둑질은 해도 피도둑질은 못한다더니 너 사람의 탈을 쓰고 진짜 그러면 안 된다, 어? 아버님이 너한테 어떻게 이때까지 했는데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싫다고 한 어머니 당신 친부랑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고 사람이 할 말이야? 아니 까놓고 말해서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막말로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랑은 남보다도 먼 사이 될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런 나도 이렇게 분통이 터지고 기가 막히는데 그 상황에서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짐승처럼 그러는 거 아니다, 어? 짐승도 자기 돌보고 밥 먹여주고 입혀준 사람한테는 수년이 지나도 은혜 갚아. 하다못해 고양이도 자기 밥 준 사람한테는 쥐라도 물어와서 보은한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너랑 너희 엄마 진짜 이러면 안 된다, 어? 정신 차려.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라며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딱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저게 진짜 내가 사랑했던 사람 맞나 싶으면서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질 정도로 남편에게 정말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이 더 펄펄 뛰고 반대할까봐 걱정했는데 너무나 수도분하게 결혼 준비도 돕겠다, 결혼도 하셔라, 그 남자랑 살고 싶은 게 어머니 마음이면 하고 싶은 대로 사셔라 이렇게 나오니까 혼자 아주 세상 다 가진 듯 뻐기면서 신나하시더라고요. 아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대더니 우리 집은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네. 내가 새끼 하나 잘 키웠어. 그러면서 자기 세상 만난 듯 아나 무인으로 아주 대놓고 신나게 이혼 준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이 두 모자 정말 사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든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직 아버님의 짐이며 아버님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 그 남자를 끌어들여 동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는 배신감도 배신감이지만 한편으로는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하루하루 제가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예전에 아버님이 저한테 한번 그러신 적이 있거든요. 저도 아버님 회사 들어와서 같이 일 배우면서 남편이랑 둘이 나중에 운영해 볼 생각 없냐고요. 제가 결혼 전에 스타트업에서 몇 년 사업 운영을 해본 적이 있고 이후에도 벤처에서 온갖 분야 다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아버님이 저한테 안정적으로 아버님 회사 다니면서 결혼 전에 경험했던 거 발휘해 볼 생각 없냐고 하신 거였는데 그때 저는 아이 남편만 하면 되지 뭘 저까지 하냐고 거절했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아쉬워하셨지만 제 의견 존중해서 더 이상 물어보거나 권유하지는 않으셨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 후회가 됐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라면
아버님이 평생을 걸려 일군 그 회사, 피도 안 섞인 제 남편이 홀라당 먹고 그걸 가지고 저희 시어머니와 그 양아치 같은 남편의 친부가 그대로 가져가서 다 털어먹을 게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시아버지 입장이라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통곡을 할 일이 아니겠나 싶은 거죠. 그런데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미 남편은 아버님 없는 회사 완전히 자기가 장악해서 운영하고 있고 저희 시어머님은 자기 이혼과 결혼에 대해 그 누구도 막거나 비난하지 않는 상황이니 날갯짓 헐헐하며 보란듯이 하하호호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초반에 남편이 펄펄 뛸 때는 제 눈치라도 보시더니 아들인 남편이 자기 편으로 돌아섰다 싶으니 제 눈치도 안 보더라고요. 글쎄 저보고 강남 제일 비싼 꽃집에서 부케 좀 만들어 달라고 하길래 저 태어나서 처음으로 귀머거리인 척 몇 번씩 듣고도 무시하는 예의 없는 짓을 했잖아요. 다 늙어 이상한 결혼하면서 드레스 입고 부케들 생각하는 것도 어이없고 꼴보기 싫었지만 무엇보다 제일 꼴보기 싫은 건 어머님과 동거를 시작한 제 남편의 친부라는 그 사람의 행태였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자기가 나를 봤다고 새아가 하면서 반말 딱딱 해가며 저한테 이런저런 일을 시키는데 진짜 속에서 천불이 솟더라고요. 그 앞으로는 내가 시아버지지. 사실 엄밀히 말하면 내가 진짜 시아버지 아니냐. 네 남편이 내 몸의 일부를 딱 가지고 태어났잖냐. 피는 못 속이는 거거든. 이 핏줄이 물보다 진해. 너는 그러니까 앞으로 나를 성실하게 모셔라. 응? 알았냐? 그리고 나는 며느리들이 그렇게 시아버지한테 착착 앵기고 그러는 게 좋더라. 며느리가 따라주는 술도 마시고 싶고, 응? 며느리가 주는 용돈도 받고 싶고, 그런 게 이의 시애비 소원이다. 내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이 주는 용돈이랑 며느리가 주는 용돈은 또 느낌이 그렇게 다르다고 하네. 그리고 앞으로 내 옷이랑 이런 것은 저기 어머니랑 의논해서 네가 좀 사오고. 원래 그 며느리들이 시아버지가 좀 세련되게 늙을 수 있게 이렇게 옷도 좀 사주고 그런다고 하더라. 네 남편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저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잘 모셔야 된다. 어른을 잘 공경해야 그게 사람이지. 어른을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런 걸 잘해야 돼. 말끝마다 저한테 동의를 구하고 싶은지 응 하며 대답을 요구하며 말 같지도 않은 말을 길게 늘어놓는데 솔직히 귀를 막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더라고요. 제 머리 끝까지 솟은 화와 함께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던 제 욕을 참느라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이딴 식으로 사시면 안 되죠 라는 말이 입술까지 나왔지만 정말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꾹 참았습니다. 게다가 옆에서 시어머니는 얼마나 얄미운 얼굴로 그 남자 옆에 착 붙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던지 그날 또 황당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가지고 있던 액세서리며 가방, 옷 이런 거 시어머니 눈에 안 띄게 하려고 대충 입고 다니곤 했거든요.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제 나름대로 조심하느라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재혼하겠다고 난리친 이후에는 저도 에라 될 대로 되라 하고 조심하는 거 없이 제 취향껏 들고 다니고 입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시아버지가 멍멍이 소리를 꽥꽥 해댈 때 제가 입고 있던 옷이 아마 시어머니의 취향이었나 봅니다. 그 어이없는 소리 다 듣고 그냥 일어나서 가보겠다고 하고 나오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거예요. 저도 바보지. 혹시 저 사람이 하는 말 신경 쓰지 말라고 날 달래러 오는 건가라고 순간 헛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저희 시어머니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너 그거 다음에 올 때 벗어서 드라이 해서 좀 가져와라. 너한테는 너무 안 어울리고
그거 내가 딱 신혼여행 가서 입으면 좋을 것 같다. 아니면 한 벌 똑같은 걸로 사오든가, 응? 기도 안 막혀서 그때는 정말 정색하고 말했습니다. 이 옷 드릴 생각도 없고요. 사드릴 생각은 더더욱 없고요. 그냥 제발 분수에 맞게 입고 들고 적당히 좀 하세요. 제 말을 듣고 감히 시어미한테 그딴 식으로 말한다며 펄펄 뛰고 그 소리 듣고 뛰어나온 남편의 친부가 같이 펄펄 뛰면서 온갖 폭언을 다 퍼붓는데 뭐 별 타격도 없더라고요. 사람이라야 타격감이 느껴지지 짐승 같은 것들이 떠드는 거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면 그만이고 그걸로 끝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쯤 저를 가장 화가 나게 했던 상대는 제 남편이었거든요. 뭐랄까 절대적인 화의 중심에 제 남편이 있다 보니 다른 건 그냥 격가지처럼 느껴졌다고나 할까요? 제가 대체 어떤 인간이랑 결혼을 한 건지 제 스스로도 의심이 될 만큼 너무 실망스러운 것 투성이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용돈 드리는 것도 싫어하던 사람이 자기 엄마가 결혼한다고 얼마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건 그 돈을 마련해서 주더라고요. 제가 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났냐고 달달 볶아도 대답이 없이 어디선가 마련해 계속 갖다 대는데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짜증나고 속상하고 어이없었던 건 그 사람이 시아버지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글쎄, 시어머니 결혼 준비하면서 병원에 있는 저희 시아버지에게 발걸음을 끊었더라고요. 저는 사실 회사 일하며 바쁜 와중에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가서 자기 아버지 들여다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병원 간병인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이 있어 문자 보냈는데 남편이 답이 없다나요? 그때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에 혼자 병원에 가서 아버님을 쓰다듬으며 어서 일어나시라고 빨리 건강해지셔야 된다고 하니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환자분은 왜 찾아오시는 분이 며느리밖에 없는지 모르겠다고 혹시 시어머니와 아들은 많이 바쁘냐고 말이죠. 그때마다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시어머니는 좀 멀리 가 계시고 제 남편은 병원비 때문에 좀 열심히 일하느라 못 온다고 핑계를 대면서 제 속에서는 천불이 솟았습니다. 저라도 우리 불쌍한 아버님 끝까지 잘 돌봐드려야지 라는 결심을 하던 어느 날 정말 제가 와, 이 인간이랑 이혼해야 되나라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남편이 밥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결혼 이벤트를 좀 성대하게 해드려야겠어. 저도 모르게 밥 먹던 숟가락을 남편에게 던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남편한테 장난으로라도 꿀밤 한 번 때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밥 먹던 숟가락을 던졌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숟가락을 던지고 나서는 남편한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진짜 미쳤구나? 아무리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나 사실 그 말은 안 믿었거든? 아니, 짐승도 자기 구해준 사람은 알아보고 꼬리를 치는데 하물며 인간인데 인간이면 은혜는 못 갚아도 배신은 말아야지. 네가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당신 정말 큰 벌 받아. 적어도 아버님을 돌보거나 아버님한테 잘하지는 못해도 아버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일에 가담하지 말았어야지.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그리고 제가 정말 머리끄덩이라도 잡으려고 벌떡 일어났더니 남편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나도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네가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그냥 나 조금만 믿고 일단 내가 하자는 대로 따라와줘. 당신이 그렇게 화내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고마워. 당신이라도 그렇게 화를 내줘서 사실 내 마음이 좀 덜 불편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국 지도 잘못하는 거 알지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더 얄미웠습니다. 사람이 모르고 하면 몰랐으니까 하고 이해라도 하고 용서할 여지가 있는데 이건 다 알면서도 하겠다는 거니까 더 답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화를 내주니 자기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덜 불편하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이런 어이없는 책임전가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기가 막혀서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는 안방문을 잠그고 남편이 방에도 들어오는 것도 막은 채 혼자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그래도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 나가고 없더라고요. 저만 혼자 속에서 천불이 솟아서 냉수만 오전 내내 들이켰는데 남편한테 문자가 왔어요. 모레 저녁에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남편, 그리고 양아치 같은 남편의 친부까지 다 같이 결혼 전 약혼식 같은 자리를 갖겠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주소를 보내줬는데 세상에 엄청 비싼 호텔이더라고요. 갑자기 두통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이 두통이 계속 지속돼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아파 그 자리를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돼서 자초지종이라도 듣고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거기다 대고 설명도 해명도 변명도 않고 그냥 제가 와줬으면 좋겠다고 참석만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자기가 참견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아, 이 인간이 진짜 미친 거구나. 진짜 미쳤나 보네. 그쯤 되니까 살짝 무서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진짜 정신을 놓아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라면 정말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간절하게 제가 꼭 와서 앉아 있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간절함이 깃든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니 대체 자기 엄마 재혼하는 게 이렇게까지 간절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주 미세하게 좀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정말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심정으로 참석은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지옥이었어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그날이랑 그 다음 날 아버님을 뵈러 병원도 못 가겠더라고요. 남편이 예쁜 옷 차려입고 나오라는 말도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충 아무 옷이나 잡힌 대로 주워 입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초라하게 가면 시어머니가 어쩐지 더 행복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로 물었습니다. 나 약혼식에 입고 갈 옷이 없다. 백화점 쇼핑 좀 해도 되냐고 했더니 사고 싶은 만큼 사라고 하대요. 그래서 어디 한번 그 말 후회해봐라 하는 심정으로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명품 매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난생 처음 간 브랜드에서 완전 VIP 등극했잖아요. 살면서 이런 금액의 옷과 가방, 구두를 살 거라고는 상상도 안 해본 금액을 아낌없이 남편 카드로 지불하고 나왔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옷 산다 하지 않았어? 혹시 어디 땅이나 집 샀어? 그러거나 말거나 전 네가 사라고 했으니 샀다라는 답과 함께 이후에 오는 모든 연락은 안 받았습니다. 어휴, 비싼 게 좋긴 좋더라고요. 귀걸이에 목걸이에 반지, 구두에 가방 옷까지 정말 어디 전세 하나는 구할 수 있을 것 같은 금액을 휘두르고 표정은 썩은 채 정말 똥 씹은 얼굴로 도살장 끌려가는 소의 심정을 한 채 호텔에 들어섰어요.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 어디서 그런 옷을 맞춰 입었는지 반짝이 잔뜩 붙은 어깨가 살포시 드러난 드레스를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예쁘고 싶어 있는 대로 안달부린 티가 팍팍 났습니다. 늙은이가 정말 주책이다 싶어서 얼굴에 있는 대로 싫은 티를 내며 인사했더니 시어머니가 아니나 다를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그러시는 겁니다. 너 옷 샀니? 네, 어머님 약혼식이라 하나 사 입었어요. 그거 명품 아니니? 그럴걸요? 그냥 맘에 드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세상에, 너 너무 예의 없고 교양도 없다. 그래도 오늘 주인공은 난데
네가 그렇게 비싸고 좋은 거 입고 오면 어떡하니? 무슨 말씀이세요? 결혼식 날 흰색 원피스 입고 간 것도 아닌데. 그리고 어머님 지금 있는 대로 반짝이 붙은 거 어깨 내놓고 입으셨잖아요. 예, 이거 다 해봐야 네 귀걸이 한 짝값도 안 나와.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자리에 앉아서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사실 교양이 없는 건 어머니시죠. 누워 계신 아버님과 이혼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약혼식을 한다고 그렇게 드레스에 떨쳐 입고 오시는 게 정상인가요? 라는 얘기가 목 끝까지 나왔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썩은 미소만 지으며 고개를 까딱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 앉아 계신 남편의 친아버지라는 사람은 더 가관이었어요. 어디서 밤무대 가수가 입을 법한 번쩍번쩍한 양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교양 없게 정말 다리 달달 떨면서 저희 어머님 볼에 뽀뽀를 쪽쪽 해대며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명품인지 짝퉁인지 어떻게 알아? 임자가 명품이니까 화 풀어. 이렇게 여왕님처럼 예쁘게 입고 왜 그래? 원래 좋은 날 저렇게 고춧가루처럼 끼는 것들이 하나씩 있어야 나중에 다 추억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너그러운 자네가 이해하세, 응? 그나저나 오랜 세월 돌아서 드디어 내 인연을 만났네, 엥? 이제 남은 생은 돈 써가며 행복하게 즐기며 삽시다, 엥? 사랑하오. 글쎄 저를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대체 그게 누구 돈이랍니까? 저희 시아버지가 피땀 눈물 흘려 벌고 모으고 불린 돈인데 그거를 왜 저 여자와 저 남자 둘이서 쓸 생각을 하는지 정말 기도 막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게 정말 세상이 망하는 징조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제가 다 억울하고 속이 상해서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 남편은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여서 결국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배려한 세 번쯤 울리니 전화를 받더라고요. 늦지 않게 오라며. 당신 어딘데? 나 좀 밖에서 모시고 갈 사람들이 있어서. 또 누가 와? 이벤트 할 사람들. 좀 기다려봐. 다 왔어. 제가 전화를 끊자 시어머니가 의아한 얼굴로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누가 또 온대? 진짜 대답해주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요 앞에서 이벤트 할 사람들 모시고 들어온대요. 시어머니 얼굴에 정말 꼴보기 싫게도 화색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도 약혼식인데 너무 소박하다 했다. 에? 그 비싼 호텔에 그 뭐냐? 이 바이올린 키고 노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불렀나 보다. 이벤트 한다고 하더니 제대로 할 모양이네. 그 녀석이 나 닮아서 뭘 하면 좀 제대로 해.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환하게 되면서 있는 대로 신난 표정이 되더라고요. 어머, 그런가 봐. 우리 아들 내가 잘 키웠어. 아주 이벤트를 제대로 준비했던 모양이야. 너는 좋겠다. 내 아들 같은 애랑 결혼해서 살아서. 너, 네 남편 낳아주고 키워줘서 고맙다고? 우리한테 평생 잘해야겠다. 그치? 제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버럭하려던 그때였어요. 넓은 룸 문이 벌컥 열리며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던 시어머니와 옆에 있던 남편 친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가는 겁니다. 놀래서 제가 바라봤더니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있는 대로 성이 난 채 누군가는 달려들고 누군가는 소리 지르며 무슨 탱크 부대처럼 남편의 친부를 향해 뛰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멱살을 잡고 흔들어대며 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옷에 붙어있던 반짝이가 폭죽처럼 공중에 흩날리는 걸 제가 어이없게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어떤 아주머니 둘이 저희 어머니께 달려들어 일단 머리끄덩이를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의 가정 다 품비박산 낸 주제에
이렇게 드레스 떨쳐 입고 아주 갖은 짓을 다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가 싶어 어리둥절하게 멀쩡히 멀뚱멀뚱 보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저한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는 시애미가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고만 있냐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보고만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들은 척 혼자 당황한 척 두리번거리고만 있었습니다. 사실 그 흥분한 분들이 저한테 와서 네가 며느리냐 라면서 제 멱살도 잡을까봐 좀 겁이 났는데 다들 저는 흘낏 보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리냐 그냥 앉아있어라 우리 다 듣고 왔다 이러고요. 아니 저도 모르는 뭔가를 듣고 오신 분들이라는데 점점 더 영문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 친부가 입은 옷은 이미 넉마가 되어 있고 시어머니는 기껏 비싼 미용실 가서 한 머리 봉두남발 산발이 된 채 어떡하든 옷만 지키려는 듯 두 손으로 푹 파인 어깨 쪽을 열심히 걷어 올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중간 저한테 거기 서서 뭐하냐고 소리를 지르셨지만 모든 게 너무 아수라장이고 정신이 없어서 제 정신 챙기기도 버거웠거든요. 뭐 도와드릴 마음도 없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일까 흥분한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며 파악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들어와서 제 옆에 서더니 아주 차분하게 이러는 게 아니겠어요? 어떠세요, 두 분? 제가 준비한 이벤트 마음에 드세요? 남편의 친부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자기한테 달려들던 사람들을 뿌리치고 남편에게 달려들며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마치 도깨비 같은 얼굴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네가 이런 식으로 이 나준 아빠 뒤통수를 쳐? 네가 그러고도 새끼냐? 네가 그러고도 자식이야? 응? 그랬더니 남편이 아주 싸늘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 제 진짜 아버지는 병원에 누워 계세요. 본인이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은 것도 모르고 그저 가족들 걱정만 하면서요. 저는 아들 된 도리로 제 아버지를 배신한 사람들에게 벌을 준 것뿐이에요. 두 분이 아주 저지르신 사기가 다양하고 많아서 그 피해자들 모으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아주 일부만 오늘 시간 되셔서 참석하신 거니까 나머지 분들한테는 법정에서 변명하시건 해명하시건 하시죠. 제가 너무 놀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일단 나가서 얘기해 주겠다고 그러고 어머님 그리고 남편의 친부 잔뜩 성이 난 그 무리들을 두고 저를 데리고 나오더라고요. 아니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내가 말했잖아. 아주 성대한 이벤트 벌일 거라고. 이제 시작이지 뭐. 아니 이게 무슨 이벤트인데? 사실 아버지랑 같이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금 흐름이 보이잖아. 아버지가 이래저래 어머니 때문에 메꿔주신 돈들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여쭤봤더니 어머님이 갯돈 들고 튄 것도 있고 여기저기 사기를 좀 치신 것도 있고 그거를 아버지가 이때까지 묵묵히 다 메꿔주셨던 모양이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진짜 일부였던 거지. 내가 알아보니까 피해자로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찾아갔지. 당연히 어머니에 대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참 친부라고 하기도 정말 창피하지만 아주 사기를 밥 먹듯 쳤더라고. 몇 년 전에 마지막 사기를 치다가 우리 엄마랑 다시 눈이 맞았고 그렇게 두 사기꾼이 결혼을 계획한 거지 뭐. 그래서 두 사기꾼한테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모았어. 약혼 선물로. 이거보다 좋은 선물 없지 않겠어? 당신 그러면 아버님 배신한 거 아니었네? 당연히 아니지. 배신이라니. 당신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우리 아버지, 나를 정말 친자식, 그 이상 목숨처럼 사랑하는 유일한 존재야. 생물학적 부모 아무 소용없다. 나한테 부모는 우리 아빠 하나야. 우리 아버지 잘못되면 나도 잘못되는 거고 우리 아버지를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은 나한테도 적이야. 그런데 왜 이때까지 나한테 말 안 했어? 일단 저분들을 다 찾아서 모을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이 없었어. 만약에 다 모으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방법은 못 찾겠더라고.
전국에 퍼져 있는 사람들을 찾는데 정말 정신이 없고 바빴어. 그래도 그동안 당신이 아버지 챙기고 병원 다녀줘서 내가 그나마 덜 죄송한 마음으로 피해자들을 찾을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너 뭔가 못 숨기잖아. 얼굴에 다 드러나고. 그런데 우리 엄마 평생 사기친 사람이라 진짜 눈치가 백만단이거든. 네 얼굴에 뭔가 기묘한 게 느껴진다 하면 바로 의심하고 몸살일 게 뻔해서 조심하느라고 말 못했어. 이거 정말 큰 이벤트인데 너한테 들키면 다 들키는 거라 차마 말 못했지. 미안해. 그래서 내가 오늘까지만 참아달라고 한 거야.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듣고 보니 일리는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표정에 뭘 숨기지를 못해서 아마 이런 이벤트가 있었다는 걸 알면 지금처럼 대놓고 싫은 표정, 짜증나고 화나는 얼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어디 한번 두고 봐라 하는 고소함 가득한 얼굴로 시어머니 의심을 샀을 건 자명했습니다. 그렇게 제 남편의 성대한 이벤트는 아주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엄마와 남편의 친부는 아주 여러 개 걸린 사기죄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도주의 우려까지 있는 마당이라 재판 전까지 수감이 되었어요. 어머니와 남편의 친부는 어떻게 친부모한테 이렇게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고 펄펄 뛰며 변호사를 구해달라, 보석금을 내달라, 집행유예로 어떻게 하든 나오게 해달라, 합의를 해달라, 오만 요구를 다 했지만 제 남편 정말로 칼같이 아무런 요구도 들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각각 죗값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더 이상 연락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회사 일에만 매진했어요. 저도 남편에게 말해서 팔 걷어붙이고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 둘 다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이 눈 뜨면 200배 성장한 성장지표 그래프 갖고 가서 아버님한테 칭찬받고 싶다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남자가 쪼잔하게 고작 200배를 목표로 하냐. 우리 아버님 힘나려면 1000배는 해야 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눈으로는 울고 입으로는 웃으면서 절 안아주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아버님 기쁘게 해주자고요. 남편의 그런 바람이 통했는지 아버님은 조금씩 의식이 돌아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의식을 찾으셨는데 놀랍게도 그날은 시어머니와 남편 친부 두 사기꾼의 첫 공판날이었어요. 의사도 놀랄 정도로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회복하시니 뭔가 억울하고 속상한 게 해소되는 날이라 기적적으로 정신을 차리신 건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후 아버님은 하루가 다르게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신 후에 자초지종을 들으신 아버지가 몹시 씁쓸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걸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빨리 올 줄은 몰랐다나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쎄 어머님이 결혼 전부터 혼인신고 해달라고 조르셔서 혼인신고 용지에 사인을 받아놓으셨는데 그거를 접수를 안 하셨대요. 어머님이 철저하게 확인을 안 하신 거죠. 대신 남편은 입양 형태로 친자 입적을 해두신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서 등본을 떼봤더니 세상에 어머님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고 아내로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이로써 저희 어머님은 이혼하면서 재산 절반 받으려는 계획까지 깨끗하게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악인의 진정한 말로는 이런 거죠. 저희 시아버님에게 정말 충성을 다하는 착한 며느리로 한번 끝까지 잘 모셔보려고요. 제 남편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려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히게 저를 잘 속여 넘겨서 남편한테 분노했던 게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이벤트를 벌여서 두 사기꾼을 벌받게 해줬으니 저를 속인 것 정도는 용서해 주려고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